이해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사과부터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문회장 모습을 좀 보니까 그 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에는 야라고 적힌 피켓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아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보좌진 갑질 의혹을 꼬집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과 대상이 김 의원님, 국민, 대통령, 동료 사과 대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과로 조금 분위기가 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아 보이시나요? 일단 그에 앞서서 네. 지금 아까 사과를 이제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겸허한 자세, 낮은 자세로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 사과문에 제가 매우 거슬리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인가요? 외눈박이라는 이 표현은 대변인이건 정치인이건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예, 이거 저희가. 금기어죠. 이런 장애와 관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사과문 안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저는 좀 언짢았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야 이 녹취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태도는. 근데 그거는 국민에게 매우 겸허한 태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장에 이제 그 사과문도 그렇고 그 예. 내용 가운데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인턴 직원에게 최초에 공개된 녹취록, 야가 들어간 저 녹취록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에게 사과했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곧바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후속 보도를 보니까 사과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또 그런 식의 어떤 폭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됐다라고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면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예. 과연 이 사과로 이게 그만하면 됐다라고 국민들이 보실지 아니면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던 답변들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또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어서 예. 밤늦게까지 해명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셨고. 호 대변님,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해명이랄지 뭐 내용보다도 이 청문회가 진행되기까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요란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청문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우선 아까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정책에 대한 집념 때문에 소중한 동료들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갑질하고 이제 폭언한 그런 것들이 다 본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 왜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익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한 일단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책에 대한 집념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과도 전 이제 좀 유감이었고요. 네. 저는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국민들의 청문회는 이미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진행됐고 결론은 이미 부적격도 한참 부적격이다라고 내려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해훈 후보자께서 할 수 있는 지금 제일 큰 우리 국가에 대한 기여는 이런 수준의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공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자진 사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분이 그래도 삼선 의원 하면서 국가에 그래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억지로 장관을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게 이재명 정부의 또 약탈적인 재정 정책의 방조자 내지는 이제 방패막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저는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익과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평생에 걸쳐서 저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해온 사람이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회계 자리는요, 정직하고 진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국간지기를 저런 분한테 맡기는 것은 저는 나라를 위해서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 내용 중에서 우선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청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비망록을 작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비망록 내용이 알려지기를 과거에 그 이 후보자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무마 정황, 또 무속인과 종교에 의지하는 내용, 또 낙선 의원 명단 작성과 낙선 기도 활동 등등이 담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본인이 쓴 적 없다. 그러면 공개해도 되냐니까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 주장대로라면요. 제3자가 왜 이런 걸 썼을까?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좀 사실 이해는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또 본인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디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스케줄 같은 거였다면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뭔가 스케줄 관리하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머지 내용들은 마치 비망록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그날그날의 일기처럼 이렇게 했던 일들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 같아서 이거를 본인이 안 썼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뜻밖의 답변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이를테면 금품수수 의혹 무마 정황 같은 것들은 실제로 무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낙선인 명단이나 기도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보좌관들이 썼을 리 만무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뭐 짐작과 소문이 버무려진 뭐 그런 내용들이라서 내가 쓰지 않았는데 그걸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안 되니까 뭐 하나님께 맡긴다. 뭐 이런 식의 기도와 내용 이런 것도 이제 있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를테면 제3자 누군가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내가 안 썼다는 답변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더 이상 지금 그 내용을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석연찮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 뭐 위장 전입 의혹 이런 건 참 많이 들어온 말인데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위장 미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미혼인 것으로 위장을 해서 아들 셋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렸다. 그렇게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당시 분양가만 한 36억, 지금은 한 80억 안팎이라고 해요. 우선 여기에 대한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빌린 돈은 의원님 원 펜타스 청약할 때 청약의 규칙에 네.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또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집을
장남 부부가 일단 이혼 위기였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고 집안 사정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사실상 이제 혼례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했던 거고 진 의원 말처럼 청약에 당첨된 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불법인지 호 대변인 지금 어쨌든 국가의 예산을 기획하고 다루는 주무장관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잘 지적하셨어요. 명백히 이제 불법은 불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중에 수사하고 또 뭐 재판을 받을 때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것은 이제 그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면은 불법인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수사기관 결론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됐는데 저 문제로 수사를 받는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게 정말인지 아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좀 갸우뚱하고 계십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때 그러면 장남이 거기에 살았으면 출입 기록이 있을 것이고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내역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 내역을 제출했으면 아마 여야 의원들이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불법 청약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서 적발된 사람들 발표하고 수사기관 넘길 사람들 넘기고 그러고 바로 그 다음날 장남이 분리를 해요.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그나마 이제 그 이혜원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그나마 설명한 부분은 저거 하나인 것 같은데 저것도 사실은 잘 설명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 그 아까 답변 오늘 쭉 들으시면서 약간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답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가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장남의 예. 그 아드님의 이제 부부가 장남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이 굉장히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유학 가서 귀국을 했다가 8월에 이제 대외경제연구원에 세종에 있는 곳에 취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해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인신고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 7월에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의 남편이 청약 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용산의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아들이. 그러면 이미 2024년 7월에는 관계 회복이 된 것이었나요? 그랬다면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의혹들이 보도가 됐을 때 우리 며느리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 왜 아들이 약혼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며느리라 못 부르는 후보자란 말입니까? 시어머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저는 와닿지가 않는 해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어떻게든 청문회는 봅시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대로 그냥 청문회 없이 지나가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오늘 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해명들이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실제 사실이라면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굉장히 궁색하게 느껴지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식은 한 거잖아요. 네네. 혼인관계는 성립이 된 거잖아요.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혼인신고를. 그러면 이 청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해명도 저는 조금 궁색하고요. 여러 의혹 중에서 이 부정 청약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저는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사를 증식하듯이 나라 국관도 채울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해명이 저는 뭐 아주 맞득치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의혹 중에서는 지금 장남이 대학교를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이 후보 측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시에 그런 전형이 없었다. 이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 기여자 아니 전형으로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냐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17년지를 잘 기억을 못했고 장남과 차남을 헷갈린 것은 저희들이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이 나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의원님들께 정정 자료를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게 차남 얘기가 장남과 혼선이 돼서 나갔다. 그래서 장남의 경우는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헷갈렸다. 근데 이제 또 이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또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이라는 것이 이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자녀 그게 아니면
국위 선양자가 본인이거나 자녀이거나 손자녀여야 하는데 이 후보자 남편은 일단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이 후보자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위 선양자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해명. 자, 자녀 부정 입학 논란에 대한 해명은 조금 더 명쾌한가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좀 국민 상식에 맞는 건지 하여간 의아합니다만 그 뭐 규정이 있었겠죠 뭔가가.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아까 이제 최은석 의원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네네. 근데 저 장면만 보면 왜 저렇게 화를 막 무턱대고 내나 싶은데 그 앞에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자료가 왔을 때 이게 그 사회 기여자 전형이 아니고 다자녀 전형입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네네. 그 사회 기여자 전형이 아니라 다자녀 전형입니다라고 막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또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있나라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흑막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말을 적극적으로 두 번이나 페이크를 바꿀 이유가 있을까? 저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조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 또 경제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좀 따져볼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주목되는 이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그럼 어떨까?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청문회 과정 보면서 어떤 결론 내릴까? 김 의원님은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정말 제가 예측은 잘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바대로 3가지 정도 맥락에서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하나는 어렵게 모신 분이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국민 검증의 벽은 넘어서야 되는데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문회는 열어서 본인의 해명을 좀 듣는 게 공정하지 않겠나.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청문회는 열어서 지금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는 있는데 여전히 저는 100%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입학 관련해서도요. 아, 할아버지가 훈장 받으면 손자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구나.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원칙이 있는 거구나.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이고 차남은 다자녀 전형으로 수시로 입학을 했구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도 참 운이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이 설명도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결심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이제 이혜원 후보자의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한 견해랄지 또 아직도 깔끔하게 풀리지 않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진전된 해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호 대변인 생각 어떠십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또 이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보고 임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도 정말 그 예측은 하기 어려운데요. 예. 저는 당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선의를 위해하자면 진짜 통합을 위해서 그 지명을 했다면 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됐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게 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국가와 국민의 예. 그 관점에서 그 기준에서 철회하셔라. 그리고 새로운 분을 찾아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